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되게 학교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출근했으면은 영상을 하나 찍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의무감으로 어쨌든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는 166에서 169쪽까지고요. 제목은 이제 제국주의라고 해가지고 우리 단원으로 보면은 이제 5번째 단원이 교과서의 대단원으로 치면 5번째 단원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대략 세계 제1차 대전까지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1800년대 초중반 이때부터 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1914년까지 그때의 어떤 상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뭐 다 하는 건 아니고 뒷부분은 1차 대전의 배경에서 조금 더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국주의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제목은 제국주의. 자, 무슨 주의라고 하는 거는 앞에 거를 하겠다 하는 거, 그죠? 제국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역사에서 제국이라고 불린 나라들이 되게 많지요. 뭐 로마 제국이라든가 인도의 무굴 제국이라든가 뭐 오스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스만 제국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제국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뭐 신성 로마 제국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우리가 제국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 딱 그겁니다. 제국이라고 하면 어때요? 일단은 나라가 규모가 좀 작으면 안 되겠지, 좀 커야 되겠지, 그지? 큰 규모의 나라로 나가려고 했다. 가장 심플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영어로는 임페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세계사에서 얘기하는 제국주의의 구체적인 개념은 뭐냐라고 하니까 1870년부터 1914년까지, 1870년은 그냥 대략 정한 것 같고 1914년은 요거는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되는 해예요. 요 기간 동안에 군사력을 바탕으로 식민지를 획득해가는 그런 국가들을 가리켜서 제국주의 국가라고 하고, 요 시대를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제국주의라는 말은 뭐 세계 1차 대전 이후로도 계속 나옵니다. 대체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 대영 제국, 영국 제국주의라든가, 아니면은 우리한테 제일 친숙한 말로는 이제 일제,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면서 이제 일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일제가 이제 일본 제국주의, 그 일본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식민지를 막 뻗어갈 때, 그래서 이제 일제 같은 경우에는 대략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쭉 이어지죠. 그래서 뭐 반드시 요때 다 제국주의 끝! 이건 아닙니다. 역사에서 그런 건 없어요. 자, 이제 했으니까 다들 제국주의 시작! 1870년이니까 제국주의 시작! 자, 1914년이니까 제국주의 끝! 이게 아니에요. 요런 개념이 아닙니다. 알겠지? 요거는 그냥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딱 개념을 잡은 건데, 어떤 법칙이든지 하여튼 100%는 없어요. 대체로 그렇다 하는 수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국주의가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산업혁명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교통혁명, 그죠? 뭐 동력혁명, 동력혁명이라는 거는 이제 증기기관을 사용한 그런 걸 얘기하겠고, 교통혁명, 통신혁명은 뭐 전신, 뭐 전화 이런 거고, 교통혁명이라는 거는 뭐 증기기관차, 그 다음에 증기선, 배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1800년대 후반 가면은 1870년대, 80년대쯤 되면은 냉동선도 개발이 돼요. 그런 어떤 교통혁명, 18세기에서 19세기를 걸쳐서 이뤄지는 교통혁명, 교통수단의 변화죠. 이 교통수단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값싼 농산물이 유입이 됩니다.
값싼 농산물. 이제 보통 이제 신대륙이죠. 신대륙에서 값싼 농산물이 유행을 해. 유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날렸던 나라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지금은 사실 아르헨티나라고 하면은 좀 포지션이 애매한데 1800년대 말만 해도요. 엄청나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신흥부국. 이제 정말 매섭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 뭐 이런 거였어요. 유럽에서요. 아르헨티나 일하러 가고 막 그랬다니까. 유럽 사람들이 배 타고 아르헨티나에 일하러 가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학 제품이 그 뭡니까?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문학 작품인 엄마 찾아 산말리. 거기 보면은 그거가 제노바인가 제노바지 싶어요. 제노바의 그 주인공이 어린이 이름이 마르코인가 뭐 그런데 간에 엄마가 일하러 간다고 아르헨티나로 가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에 이제 엄마를 찾아서 마르코가 이탈리아에서 이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를 찾아가지고 막 돌아다녀가지고 이제 제목이 엄마 찾아 산말리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때 배경이 대략 한 1800년대 말이거든요. 그때 걔네 엄마가 뭐 하느냐 하면은 저 이제 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밥 해주고 막 그래요.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뭐 밥 해주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결론에는 뭐 엄마 찾아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이때 당시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 냉동 선박이 그 냉동 배가 개발이 되면서 뭐 쇠고기라든가 밀이라든가 그 소고기, 밀 요런 생산지 이 아르헨티나 팜파스라고 불리는 그 초원이 막 대단하거든요. 거기가 농사 엄청 잘 되거든. 그래가 이제 요런 거 수출해가지고 재미를 엄청나게 보고 있던 나라가 아르헨티나라.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대공황을 겪고 이래 되면서 뭐 1차 산업에만 너무 힘을 실어가지고 나머지 2차 산업이나 이런 데는 발달을 못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뒤에 가면은 뭐 독재도 있고 이래 하면서 좀 경제가 좀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하여튼 이때 당시만 해도 아르헨티나가 엄청 잘 나갔어요. 요 아르헨티나에서 들어오는 값싼 농산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유럽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유럽의 농업에 큰 타격을 입었고 그 다음에 공업은 공업대로 공업의 어떤 발달 속도를 이 소비가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의 핵심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대량 생산, 무지막지한 생산량인데 그거를 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 되니까 결국에 이 남는 생산물은 이제 잉여가 되는 거지. 공업 제품에 그래서 유럽에서 단기간에 어떤 불황이 벌어집니다. 요 시기를 이제 뭐 대불황 시기라고 하는데 뭐 불황은 뭐 언제나 있으니까 대략 요때가 이제 1873년부터 1896년까지 유럽에 있어가지고 좀 대불황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제국주의를 설명하는 수많은 이론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100%는 없습니다. 이거 말고 뭐 진짜 한 수만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뭐 본래 세상 일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한다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정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하는 건데 나는 이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이론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대불황이 닥치게 되니까 백성들,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고 이 불만을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좋은 게 뭐냐? 전쟁 일으키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는 거지요. 네, 잠깐만요. 우리 반 애가 전화가 와서.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제일 좋은 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고, 뭐 전쟁을 일으키면서 과잉 생산된 요런 상품들도 이제 팔 수 있는 어떤 시장을 확보할 수도 있겠지요. 알겠죠? 요게 이제 경쟁을 붙은 게 바로
제국주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라든가 이런 애들이 앞장서서 식민지를 늘리기 위해 내려오는 거고, 요 과정에서 어떻게 국가 간의 경쟁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뭐 국민국가 해가지고 이제 다들 보면은 뭐라 해야 되나, 민족뽕, 국민뽕을 맞았을 때야. 이야, 우리나라가 최고다. 국뽕에 다들 취해 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의 국뽕을 갖다가 막 퍼뜨리면서 이봐라, 우리가 이 나라를 점령하고 역시 우리 영국은 최고야. 역시 우리 프랑스는 최고야. 역시 러시아는 최고야. 근데 뭐 러시아는 뭐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예, 하여튼 영국과 프랑스가 와 러시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치고 나가고, 그 뒤에 이때 당시에 뭐 미국이라든가 독일은 후발주자로서 이때는 공업 성장에, 산업화에, 산업혁명에 주력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얘들도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지에서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특히 어디?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런 데 있잖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 전에 대항해 시대 이후에 식민지 만드는 거랑은 느낌이 좀 완전히 달라요. 네. 요런 어떤 산업혁명이라든가 요런 상황, 그리고 요 시기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비유럽 간의 기술 차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기술 발달이라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게, 기술 발달이 차이가 뭐 이만큼 나면은 우리가 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쳐도 이만큼 나면은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막 총 쏘고 이러는데 저 어디 뭐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막 레이저 쏘고 막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쏘고. 그러니까 이때는 기술 수준이 유럽과 비유럽이 거의 뭐 넘사벽 수준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진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제국주의 시대야말로 누구한테는 영광의 역사, 누구한테는 되게 비극의 역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당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또 요 시기에는 이런 부분, 특히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합리주의란 것도 있고요. 사람들이 이성이란 게 있고, 이 도덕이란 것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계몽사상으로 무장된 얘들이 어떻게 이런 대외팽창, 말이 대외팽창이지, 이게 침략이지, 침략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지.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신 승리를 위한 사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진화론. 사회진화론의 유행이다. 이 진화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뭐 다윈이 했던 진화를 한다. 모든 동물은 이제 진화를 한다. 발전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진화론의 이제 핵심이 이제 약육강식. 약한 사람은 고기가 되고 강한 사람들은 식사를 한다. 뭐 이런 거지. 약한 동물들은 고기가 되고 강한 애들은 이제 식사를 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해서 적응을 해야지. 그럼 약한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을 해야 돼. 그게 뭐야? 적자생존. 이게 동물 세계에서 적용된 동물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진화론을 한 게 그 다윈의 진화론이라면, 이 사회 진화론, 이거 스펜서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이 동물 세계에서나 벌어지는 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원리가 인간 세상에도, 이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거야. 그래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고, 적응한 강한 나라가 생존하는 게 당연하고, 약한 나라들은 약한 나라, 약한 인종, 이런 약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은 당연히 도태되는 게 마땅하다. 이게 나중에는 인종주의까지 벌어지는 거죠. 인종주의. 백인은 우월하다. 나머지는 별로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가지고 키플링이라고 이런 사람은 이 사람 영국 사람인가? 뭐 그런데 키플링이라는 사람은 야, 우리가 이런 거 대외팽창 이거 하고 싶어서 하나? 우리가 해가지고 너그 적응시켜주고 너그 발전시켜주려고 하는 거야.
우리도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야. 이것은 백인의 짐이자 의무야라고 할 정도. 우리가 가가지고 너 그 흑인들이나 황인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문화도 보급해주고 기술도 발전시켜주고 하는 게 우리의 짐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게 뭔 짐이야? 그게 뭐 우리를 발전시켜주는 거야? 침략시켜주는 거지.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회 진화론은 나중에 이제 한국사 할 때도 나오죠. 한국사 할 때도 뭐 한계점 중에 하나,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독립운동, 민족운동의 한계점 중에 하나로 자주 나오는 게 이 사회 진화론이죠. 그래서 이 사회 진화론을 좀 신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침략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아니 이거 우리가 약하니까 잡아먹히는 게 마땅해. 뭐 그런 거지. 침략을 당연히 여긴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유럽의 산업혁명을 이룬 나라들이 뭐 아시아, 아프리카로 이렇게 딱 쳐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